한민족 9,000년 역사를 담은 환단고기. 우리 역사, 우리가 다시 써야 한다. 가장 신나는 공부, 역사 공부. 역사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역사를 알아야 할까요? 역사란 인간 삶의 발자취입니다. 우리나라는 맨 처음 언제 세워졌을까? 그때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집안 조상들은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모두 역사의 내용물입니다. 늘 시험 공부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은 왜 이런 고리타분한 역사를 알아야 하지? 그게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과거 역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에 따라 앞날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역사가 왜곡되어 있으면 현재의 삶도 뒤틀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올바른 시각도 가질 수 없습니다. 과거는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현재 속에 살아있고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로서 미래를 여는 동력원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마치 자식을 낳아놓고서 성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정체성을 갖지 못해 결국 자아를 바르게 세울 수 없고 나아가 성공하는 인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며 과거와 만나는 것이야말로 멋진 미래를 여는 가장 신명나는 일인 것입니다. 동북아는 지금 역사 전쟁 중. 우리 역사 문화 빼앗기에 열중하는 중국. 지금 동북아의 한중일 세 나라는 총성 없는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고대 역사와 땅과 문화를 빼앗고 일본은 우리나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중국은 만리장성 밖 동북 삼성, 요령성, 길림성, 흑룡강성 지역에서 일어났던 고조선, 고구려, 대진 같은 우리 고대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드는 공작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동북공정이 그것입니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시원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인 탐원공정의 일환으로 중국이 역사상 최초의 국가요 세계의 종주국이다라는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에서 기획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동북공정을 착수하게 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 4대 문명의 하나인 황하 문명의 주역으로서 세계의 종주국임은 물론 고대 동북아 역사의 주체임을 자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대 한민족의 강역이었던 내몽골 적봉시에서 황하 문명보다 적어도 1000년 이상 앞선 유적인 홍산 문화가 발굴된 것입니다. 홍산 문화는 1922년에 프랑스의 에밀 리쌍이 처음 발굴을 시작했는데 1930년대에 들어와 중국 철학자 양계초의 아들인 양사영이 내몽골의 적봉 홍산 유적지를 조사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계인들이 중국의 상징으로 꼽는 용 유물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이 한창이던 1971년도에 기원전 3000년경에 옥으로 만든 C자형 용이 발굴되었습니다. 그것은 옹우투끼라는 곳에서 밭을 일구다가 발견한 석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네 애들이 이것을 장난감처럼 끌고 다녔다는데 나중에 시커먼 표면이 벗겨지고 속이 드러나니까 아, 이게 옥이구나 하고는 예사로운 물건이 아닌 것 같아 국가문물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한 10년 동안 잠자고 있던 것을 소병기 박사가 알아보고 C자 용이라 이름 붙인 것입니다. 그 후 다시 부신시 사해 유적에서 기원전 5600년경에 돌로 쌓아 만든 용 형상물인 석소룡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황하 문명권의 용 유물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접한 중국은 홍산 문화를 황하 문명의 원류라 하고 부랴부랴 중국의 고유 문화로 둔갑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근거를 대기 위해 바로 홍산 문화와 직결되는 고조선, 고구려, 대진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변조한 것입니다.
동북공정은 2007년 5월에 공식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모양새만 바꿔가며 역사 왜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을 개발하고 국제적으로 중국의 명산이라 홍보하여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한 지도 수년이 지났습니다. 세계인에게 백두산은 이미 장백산이라는 중국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고구려와 대진의 유적, 유물을 자기네 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아리랑, 판소리, 농악무 등 우리의 민속문화 13개를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였습니다. 만리장성의 경계선도 고구려와 대진강역까지 연장하여 그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한민족의 역사를 강탈하면서 중국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한반도에 정치적 변고가 생길 경우 북한을 점령하고 동북아의 맹주가 되어 세계 최강자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 침탈 공작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빼앗고 나아가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무서운 정치 음모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외세의 역사 침탈과 왜곡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4년에 고구려 연구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년간 60여 권의 책을 발간하였지만 기존 식민주의 사관을 버리지 못하고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연구 결과만 낳고 말았습니다. 2006년 정부는 다시 동북아 역사재단을 설립하고 매년 200억을 투자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아직도 고구려 연구재단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산 문화를 우리 역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요하 지역의 독자적인 문화로 볼 뿐만 아니라 고조선 역사를 신화라고 하는 등 중국의 동북공정에 동조하고 일본의 식민사학을 대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 경기도 교육청에서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학생 교육 자료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에서는 단군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동북아 역사재단이 나서서 고조선 건국 신화는 여전히 신화의 범주에 속하여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내용을 반박하였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동북아 역사재단은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한 연구단체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본의 우리 영토 빼앗기. 우리 청소년들도 알고 있듯이 최근 들어 일본은 더욱 강력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우리 영토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헌 기록으로 볼 때 독도는 신라 지증왕 때 신라에 귀속되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신라 때부터 공식적인 우리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와중에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무단 편입시키고 다케시마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 후 100년이 지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서인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 주장하는 광고를 약 70여 개 신문에다 실었습니다. 극우 성향을 지닌 일부 정치인의 개별 발언 차원을 넘어 정부가 나서서 독도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합니다. 갈수록 거세지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그저 섬 하나를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도를 소유하고 그곳에 자위대를 파견하여 해상권을 장악하는 등 동북아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마찬가지로 동북아의 패권을 노리는 역사 전쟁인 것입니다.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는 미지근하게 대응하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동북아 역사전쟁의 심각성과 한국에 닥친 위기 상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중화주의 사관과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이 만들어낸 역사 왜곡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 그 왜곡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중국과 일본의 4대 날조 사건. 기자 조선.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4대 왜곡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임나일본부입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며 세계 문명의 주체라고 자부하여 왔습니다. 이것이 중화 사상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여기서 온 것입니다. 세계 패권을 꿈꾸는 중화주의 사상에 따라 중국은 동북아 문명의 주인인 한국의 첫 역사를 중국을 주인으로 모신 소국의 역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한국의 역사는 약 3100년 전에 중국을 주인으로 모시는 제후국, 기자조선으로 시작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실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몇 년일까요? 환단고개를 보면 우리 환족이 처음 나라를 세운 것은 9000년을 훨씬 넘고 환웅께서 신시배다를 세운 것은 약 6000여 년 전입니다. 고조선만 해도 4345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환국으로부터 근 1만 년을 헤아립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잊지도 않은 기자조선을 만들어서 우리 역사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이 역사 왜곡의 죄악의 뿌리는 2100년 전 한무제의 사관인 사마천의 사기에 들어 있습니다. 사기에 봉기자어 조선, 기자를 조선에 봉하다. 즉 주나라 무왕이 상나라의 성인인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하였다고 했습니다. 송미자세가에서도 무왕이 은을 멸하고 기자를 방문하여 안민의 도를 묻고 그를 조선에 봉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3인 가운데 하나인 기자를 불러서 조선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답이 사기의 다른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봉하였으나 주나라의 신하로 삼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만일 주나라가 기자를 조선의 왕으로 삼았다면 기자는 당연히 주나라의 신하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기록은 앞뒤가 맞지 않아 모순을 드러낼 뿐입니다. 기자 조선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사마천이 자신도 모르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동방의 대철인이라는 율곡이 같은 분은 삼가 생각건대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으시고 구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상투 틀던 풍속을 변화시켜 우리나라는 기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실죄 자체를 마땅히 집집마다 노래하고 사람마다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모독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위만조선. 중국이 기자조선을 조선의 첫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위만조선을 조선의 첫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위만이 고조선의 준학을 내쫓고 주인이 되어 단군왕검을 계승했다고 했습니다. 한민족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이 이것입니다. 지금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역사 교재에 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위만은 어떤 인물일까요? 위만은 한나라 제후인 연왕 노관의 부하였습니다. 노관은 한고조 유방과 같은 고향에서 같은 해에 태어난 인물로 유방의 신임을 받아 연왕으로 봉해졌습니다. 그런데 유방이 죽자 그 왕후인 여태후가 권력을 잡고 공신들을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노관은 화를 피해서 흉노로 도망가고 그 부하인 위만은 번조선의 준왕을 찾아와 망명을 청했습니다. 당시 만주 쪽에는 기원전 239년에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가 있었습니다. 해모수는 고조선 본조, 대부여가 망하자 몇 년 뒤 고조선의 국통을 계승했습니다. 그 무렵 해모수 단군은 늙어 병들어 있었습니다. 해모수 단군은 준왕에게 위만을 받아주지 마라. 너를 배반한다고 만류했으나 결단을 못 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만의 청을 거절할 기회를 놓친 준왕은 위만을 받아들이고 변방 수비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위만은 몰래 세력을 길러서 이듬해 군사를 거느리고 왕검성에 쳐들어와 준왕을 몰아내 버린 것입니다.
졸지에 쫓겨난 준왕은 황해를 건너 군산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금강 하구를 따라서 거꾸로 들어오면 군산과 익산 경계에 어뢰산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오신 산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청주 한씨의 조상이 준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위만은 나라를 뺏은 강도에 불과합니다. 어느 날 도끼를 든 강도가 쳐들어와 어머니 아버지를 내몰고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서 오늘부터는 내가 네 부모다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때 위만이 차지한 것은 고조선 전체가 아니라 고조선 서쪽 땅 한 귀퉁이 번조선일 뿐입니다. 그러니 위만조선이 아니라 위만정권이라 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거의 모든 역사 교과서에서 위만이 고조선 말기에 조선의 왕이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만이 질권하면서 고조선의 세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하여 위만을 조선인의 영웅으로까지 묘사합니다. 한사군. 일본은 위만 정권 이후에 한국사도 뜯어 고쳤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위만 정권을 멸망시킨 한무제가 그곳에 한사군을 설치하여 조선을 식민 통치하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한 지 86년 뒤에 중국의 가장 강력한 군주의 한 사람인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위만의 손자 우거 정권을 멸하고 그 자리에 한사군을 건설했다. 그 위치는 한반도 평양 주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시 한나라와 위만 정권 사이의 전쟁을 직접 지켜본 사마천이 쓴 사기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한무제가 10여 년 동안 싸움 끝에 흉노의 무릎을 꿇리고 흉노와 위만이 손을 잡을까 두려워 위만의 손자 우거 정권을 치러왔다. 그러나 한나라 장수들이 서로 공을 다투다가 크게 패했다. 그런데 그때 우거 정권에서 벼슬을 하던 번조선 유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전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반기를 들고 우거를 사려 한 뒤 한무제에게 투항했다. 그렇게 해서 한무제가 승리하였다. 싸움이 끝나자 한나라 장수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강등되고 공을 쌓은 번조선 유민들과 우거의 아들까지 5사람은 하북성과 산동성 지역의 제후로 봉함을 받았다. 사기 어디에도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만일 한사군이 실제로 설치되었다면 전쟁을 직접 목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사마천이 그런 사실을 빠뜨렸을 리 없습니다. 그 진실을 우리는 환단고기 북부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부여기는 한나라 무제가 우거를 멸하더니 그곳에 사군을 설치하려고 군대를 일으켜 쳐들어왔다. 이에 고두막한이 구국의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를 격파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한사군은 한무제의 계획이었을 뿐 결코 실현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설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마천은 한사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사군의 실체도 그렇지만 한사군이 설치되었다는 위치에 대한 주장도 허황됩니다. 한사군 가운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낙랑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갈석산입니다. 사기색은 하본기에 낙랑 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는데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곳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석산은 중국에서 한국의 설악산, 금강산만큼 유명한 산으로 현재 하북성 창려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록 낙랑군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치는 중국의 요령성과 하북성 일대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인 학자 이마니시류는 1913년에 낙랑군이 대동강 유역에 있었다는 증거물로 평안도에서 발굴하였다는 점재현 신사비를 제시하였습니다. 한서 지리지에 낙랑군의 속현으로 점재현이 나오는데 점재현의 우두머리가 백성을 위해 산신제를 지낸 내용이 그 비석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탁 트인 평야지대에 2000년 동안 서 있었다는 비석을 그때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마니시류가 단번에 발견하여 근거로 제시한 것입니다.
신채호 선생의 말과 같이 귀신도 못하는 땅 뜨는 재주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비석의 화강암 재질을 분석한 결과 그들이 제시한 점재현 신사비가 위조된 유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광복 후 대한민국 사학계는 식민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일제가 조작한 역사 기록을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장년층은 학창시절에 한사군, 낭랑, 임둔, 진번, 현도를 열심히 외우고 다녔고 2012년 현재 교과서에도 한사군은 살아있습니다. 임나일본부. 일본은 또 임나일본부설, 남선 경영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임나일본부설이란 외가 4세기 중엽에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을 정벌하여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설치하고 6세기 중엽까지 식민지로 경영했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일본이 그들에게 문화와 역사를 전해준 스승의 나라 한민족을 가장 능멸한 것입니다. 백제가 망하고 10년 뒤인 670년, 일본은 종래에 사용하던 외라는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고치고 외왕을 천황으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이란 태양이 떠오르는 광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동북아 문명의 주인이자 세계의 중심으로 자처하며 일찍이 한민족이 건너가 개척한 일본 역사를 그들이 자체적으로 일구어낸 왕조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8세기에 첫 역사책을 만들면서 임나일본부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야마대국의 히미코라는 여왕을 모델로 해서 잊지도 않은 신공황후를 만들어 세우고서는 4세기 후반 신공황후가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의 소국도를 정벌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하여 200년 동안 신라와 백제를 지배했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4세기 중반 외는 100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 백제의 통제를 받는 속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인 야마대국의 여왕이 신라 가야는 물론 동북아의 강대국이던 백제를 정복했다는 것은 역사 상식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이라는 이름은 7세기 중반에 백제가 망한 뒤에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300여 년 전에 일본이란 이름이 드러난 일본부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남선 경영론은 19세기 말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을 침략할 때 다시 이용되었습니다. 과거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였으니 근대에 이르러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옛 땅을 회복하는 일이라 한 것입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이 치우천왕의 역사를 왜곡한 이유. 중국은 한민족사에서 배달의 강력을 가장 크게 넓히고 배달을 가장 강성한 제국으로 만든 치우천왕의 역사도 왜곡하였습니다. 사마천이 쓴 사기 제1장 오제본기를 보면 중국 한족의 시조인 황제 헌원의 출생과 성장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치우천왕과 10년 동안 싸운 탕록대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헌원이 치우를 사로잡아 죽이고 천자로 추대되어 황제가 되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배달의 14세 환웅인 치우천왕 때 한족의 우두머리 헌원이 치우천왕을 밀어내고 천자가 되려는 욕심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치우천왕은 탕록에서 10년 동안 73회 대전쟁을 벌인 끝에 헌원을 굴복시켜 신하로 삼았습니다. 치우천왕은 151세를 사신 분으로 인류 신선문화의 원종주입니다. 이것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진실입니다. 사기의 주석서의 하나인 사기정의도 치우 군대가 금속투구를 머리에 쓰고 큰 쇠뇌와 같은 병장기를 갖추고 출전하여 그 위험을 천하에 떨쳤다라고 하여 치우천왕의 승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마천은 왜 진실을 뒤집어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중국 역사의 시조인 헌원을 천자, 즉 동북아의 주도권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헌원이 천자가 되면 중국은 그 출발부터 천자의 나라가 됩니다.
중국을 동북아의 천자국으로 만들기 위해 사마천은 금살치우라 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사서에서 한민족 국가를 칭할 때 별칭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은 대부분 멸시와 조소가 담긴 이름입니다. 예컨대 예맥에서 예는 더럽다는 뜻이고 맥은 짐승의 한 종류를 가리키고 산융은 산에 사는 오랑캐, 동호는 동쪽에 사는 오랑캐를 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민족을 중국 주변의 야만인 집단으로 비하함으로써 한국의 찬란한 고대사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는 것은 중국 역사를 서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인 춘추필법에 따른 것입니다. 춘추필법이란 공자가 쓴 춘추에서 나온 말로 역사를 서술할 때 중국이 천하의 중심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럴듯하게 조작하여 서술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영광스러운 일은 부풀리고 수치스러운 일은 감추며 중국은 높이고 주변 나라는 깎아내리고 중국사는 상세히 쓰고 이민족 역사는 간략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북아 문명의 주체인 한민족의 역사는 하잘것없는 중국 변방의 오랑캐 역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치우천왕이 헌원을 굴복시킨 탕록에 가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역사 왜곡의 현장을 만나게 됩니다. 중국은 1992년부터 1997년까지 탕록현에 귀근원을 조성하고 그곳에 중화 삼조당이라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기군원은 중화민족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이고 중화 삼조당은 중화민족의 새 조상을 모신 사당입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한민족의 조상인 염제신농, 치우천황이 중국 한족의 시조인 헌원과 함께 중국의 위대한 조상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치우천왕과 그보다 600년 전 인물인 동이족 의학의 아버지요 농경의 아버지인 염제신농 씨를 중화족의 조상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2007년 4월 18일에는 하남성 정주시 근처 황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염제신농 씨와 황제 헌원의 거대한 석상, 염황이제상까지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탕록을 중국 5천년 문명사의 요람이자 중화민족의 주요 발상지라 자랑합니다. 새 조상이 탕록에서 벌인 전쟁을 통해 연맹하고 융합하면서 중국 민족의 근본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 소병기는 100년 전 중국의 모습을 보려면 상해로 가라. 그리고 1000년 전 중국 모습을 보려면 북경으로, 2000년 전 중국 모습을 보려면 서안, 장안을 가보라. 그러나 그대가 5000년 전 중국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탕록으로 갈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전까지는 5300년 전 황하 문명의 주역이라 자부했는데 이제는 7000년, 8000년이 넘는 홍산 문화의 주역으로 동북아뿐만 아니라 인류 창세 문화의 원류라 주장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리하여 동북아 문명의 원주인공인 한민족의 대진국 이전 역사가 중국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우리 고대 유적지를 파괴하고 당나라 양식으로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식민 통치를 위해 한국의 역사를 멋대로 조작하였다. 한국사를 멋대로 서술한 조선사. 일본 역사는 고대 조문 시대를 거쳐 야요이 시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야요이 시대에 대한 기록은 삼국지 위지웨인전에 처음 나옵니다. 2, 3세기 일본 열도에는 100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난립해 있었으며 그중 가장 큰 나라는 여왕 히미코가 통치하는 야마타이국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요이 시대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민족이 개척한 것입니다. 한민족의 이주는 4세기 말 15대 응신왕과 16대 인덕왕 때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때 백제의 귀족 일부가 일본으로 이주했으며 이와 함께 생활도구와 도기 등을 만드는 장인들이 건너갔고 도교에 대한 서적도 전해졌습니다. 8세기 중반에는 백제인이 야마토 지역 인구의 8, 90%를 차지했습니다. 태백일사 대진국 본기를 보면 3세기 말에 서부여의 의려왕이 건너가 건설한 일본 최초의 통일왕조가 야마토 웨이입니다. 이로부터 일본 천황과의 계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660년에 백제가 멸망했다는 소식에 야마토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야마토웨의 37대 제명왕은 병사들을 서북 해안에 배치하고 성책을 수리하며 산천을 끓는 전조라 하면서 백제 회복을 결의하였습니다. 제명왕은 직접 병사를 이끌고 추운 12월에 아스카를 출발하여 백제가 가깝게 보이는 큐슈의 아사쿠라군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도중에 세상을 뜨고 천지왕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천지왕은 663년 백강구 전투에 선박 400척의 지원군 2만 7천 명이라는 대선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부활을 건 싸움에서 백제가 패하였습니다. 야마토의 병사들은 백제 왕자와 유민들과 더불어 일본 열도로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한탄했다 합니다. 어찌하나 백제의 이름이 오늘로 끊어졌으니 조상의 분묘가 있는 곳을 어찌 또 갈 수 있으리요. 그때 그들을 인솔한 것은 백제의 장군들이었습니다. 백제의 장군들은 일본 열도 곳곳에 산성을 구축하며 야마토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백제로부터 문물을 전수받아온 야마토웨는 백제가 멸망하자 자립의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670년에는 아예 국호도 일본으로 바꾸고 천무왕은 성씨제 실시, 국가기본법 편찬 등 행정 전반을 개혁하였으며 천황이란 호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특히 백제와 연결된 역사의 고리를 끊는 천황 중심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720년에 최초의 정사인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습니다. 일본 서기는 일본 왕실을 만세일개의 전통성을 지녔다고 하며 한민족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이것이 일본이 자행한 한민족 역사 왜곡의 시작입니다. 이후 1910년에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일본은 식민주의 사관을 확립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조선의 역사 전체를 식민지 역사로 꾸며서 조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열등하고 어리석다는 생각에 빠지게 함으로써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사를 연구한 일본 사학자들은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내세워 한국사를 자기들 멋대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일본 학자들을 대거 조선으로 데려와 조선사 편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조선사 편수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당시 100만 엔에 이르는 큰 돈을 지원받아 1932년부터 1938년까지 한민족 역사책을 간행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역점을 두고 편찬한 책은 조선사입니다. 조선사는 조선 역사와 관련된 중국, 일본, 조선의 역사 자료를 시대별로 모은 총 37권 2만 4천 쪽에 이르는 방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 책을 편찬할 때 식민 통치의 이로운 역사 자료는 많이 넣고 불리한 것은 빼버렸습니다. 넣은 사료조차도 85%가 고려와 이 땅의 마지막 왕조인 근세 조선에 관한 것이고 상고사 관련 자료는 겨우 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제는 이 책을 편찬하면서 단군 관련 기록 삭제, 한국과 일본은 같은 조상을 뿌리로 한다는 동조동근론 구축, 조선인은 열등하고 일본인은 우수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선사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뿌리 뽑아버리고 한민족을 일본왕에 충실한 신민으로 만들려는 식민 정책에 따라 편찬되었던 것입니다. 한민족사의 밑뿌리를 뽑아버린 이만희 시리우. 일본이 왜곡한 한민족사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민족사의 밑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린 석유 한국의 국자 변조 사건입니다. 동경 제국대 대학원에서 한국사를 전공한 후 조선에 파견된 이만희 시류가 삼국유사에 기록된 석유 한국을 석유 환인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국자의 가운데를 쪼아 인자로 만들어서 석유 환국,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것을 옛적에 환인이 있었다라고 바꿔버렸습니다. 이 조작극을 가능하게 한 데에는 삼국유사의 저자인 승려 일련의 책임도 큽니다.
이련은 위서에서 인용한 석유 환국이라는 구절 옆에 환국은 제석을 말한다. 위제석야라고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불교 스님의 의식으로 환국은 제석신을 말한다 라고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제석은 불가의 수호신으로 환인이라 불립니다. 이만희 시류는 이것을 이용하여 과감하게 석유 환국을 석유 환인이라고 조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환국을 계승한 배달과 옛 조선도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민족 7천년 고대 역사의 핵이 도려내지고 한국사의 혼이 완전히 뿌리 뽑히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일찍이 일본 서기를 지어 본래 1300년인 자국의 역사를 2600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역사는 위만 조선에서 시작되었다 하였습니다. 위만의 손자 우거가 한무제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겨우 86년 동안 존속한 위만 정권을 조선 역사의 시작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그 위치를 요동반도가 아닌 한반도의 평양 이북이라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조선은 기원전 2세기에 한반도 안에서 출범한 나라로 일본보다 짧은 역사, 2200년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식민사학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나라. 우리 고대사를 없애버린 일본은 곳곳에 식민사관의 독버섯을 심어놓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우리나라 식민사학자가 이병도입니다. 와세다 대학 사학 및 사회학과를 졸업한 이병도는 이른바 근대 한국사학자 제1호 인물입니다. 이병도는 요시다 도고, 쓰다 소우기치, 이케우치 히로시 같은 일제 식민주의 사학의 핵심 인물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1925년부터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한 이병도는 우리 사회는 한사군이 철기 문화를 전해준 덕분에 미개 사회를 벗어나 국가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방 후 한국 사학계를 주도한 이병도는 한국 전쟁 후 민족 사학의 큰 인물들이 납북되자 한국 역사학계를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병도는 실증사학을 내세운 식민사관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제2, 제3의 식민사학자를 길러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전국의 강단에서 수많은 학자와 교사를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이 땅의 2세들은 일제 식민사학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1945년 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잃어버린 역사는 아직 되찾지 못했습니다.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가로 한국은 지금 역사뿐 아니라 영토까지 빼앗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조작해낸 한사군 제1반도서를 동북공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때의 중국 영토를 한강 이북까지 확장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지도가 서양 여러 나라의 세계사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진실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손으로 파괴한 우리 역사. 사대주의 사관에 갇힌 유학자들. 중국과 일본만 우리 역사를 침탈하고 왜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도 우리 역사를 파괴하였습니다. 사대주의 사관에 중독된 학자들이 우리 역사를 스스로 부정한 것입니다. 공자가 주창한 유교는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삼고 그 밖의 민족은 중국에 예속된 오랑캐로 간주하는 중화주의 사상을 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고려와 조선은 이러한 유교를 들여와 통치 이념으로 삼음으로써 우리 역사에 크나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특히 유교를 국교로 삼은 조선은 중화주의 사관에 들어맞는 역사책만 올바른 기록으로 인정하고 중화주의 사관과 어긋나는 한민족의 고유한 역사책은 이단이라 하여 모조리 압수하거나 불태워 버렸습니다. 태종은 서운관에 보관되어 있던 고유 사설을 공자의 가르침에 어긋난다 하여 불태웠고
세조, 예종, 성종은 전국 관찰사에 우리의 정통 역사책을 수거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예종이 내린 사서 수거령을 보면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책을 신고한 자 또는 소지한 사람을 고발한 자는 이 품계를 높여주거나 면포 50피를 주되 책을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자는 참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상벌 규정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조선 조정이 우리의 정통 역사서 없애기에 얼마나 열을 올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선 유학자들이 보인 열렬한 모화 정신은 더욱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세종 때 최만리는 훈민저금 제정을 반대하며 조종 이래 지성으로 중국을 사사하고 모두 중국 제도를 본받아 왔는데 만약 훈민정음이 중국에 전해지는 날에는 4대 모화의 부끄러운 일이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동방의 대현자라 불리는 이율곡은 명나라 군주를 우리 황상이라 하고 명나라 조정을 천조 또는 성조라는 말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여 기자 동례서를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나아가 단군의 출현은 문헌상 상고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민족의 상고 역사를 부정하였습니다. 실학파의 대표 인물 정약용도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번국이니 마땅히 관제가 작아야 한다라며 중국을 종주국으로 모셨습니다. 최인은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조선은 한일 합병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한중 합병으로 망하였다라고 통탄하였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실체.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인정하는 1호 역사책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입니다. 숱한 전란과 외세의 침탈, 그리고 우리 손에 의해 모든 사서가 없어졌는데도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대한민국의 역사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삼국사기. 1145년에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으로 삼국시대의 정사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가 편찬되던 때 강성해진 중국 금나라가 천자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본래 천자국인 고려에 제후로서 예를 갖추라며 사신을 보내어 대궐문, 대궐의 호칭 등 50여 가지 이름을 격을 낮추어 바꾸게 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학자인 김부식이 중하주의와 사대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지은 것입니다. 김부식은 첫째, 북방을 다스리며 중국을 제압하던 고구려를 진한 이후로 중국의 동북 모퉁이에 끼어 있었던 나라로 깎아내리고 중국의 국경을 침범하여 중국을 한민족의 원수로 만든 적대국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둘째, 강렬한 주체 정신으로 끝까지 당나라에 맞서 싸운 연개소문을 임금을 잔인하게 죽인 청고의 역적, 살인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임금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없어 부끄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이 환단고기에 나옵니다. 셋째, 신라 귀족의 후손인 김부식은 당나라를 끌어들여 삼국을 통일한 신라를 한국사의 정통 계승자로 세우기 위해 대륙의 역사를 거세시켰습니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만주 대륙을 지키며 신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진의 역사를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조선과 부여를 비롯한 한민족의 상고사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삼국유사. 1281년경에 승려 이련이 편찬한 책으로 저자 개인의 관점에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술한 야사입니다. 그래서 각 왕조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신화와 전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가 나오던 무렵 고려는 지구촌 4분의 1을 점령한 원나라의 위력에 굴복하여 국운이 완전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의 국통을 계승한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등 한민족의 임금은 대대로 천자로서 건언칭제를 했습니다. 고려에 들어와서도 임금이 연호를 쓰고 황제라 불렸는데 25대 충렬왕 때부터는 황제를 아예 왕으로 낮추고 왕 이름 앞에 원나라의 충성을 맹세하는 충자를 붙였습니다. 이런 악패가 조선 500년 동안 이어진 것입니다.
물론 조선 말에 고종이 다시 건원칭제를 하며 천자의 나라를 선언하여 국통을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라가 패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랑캐 원나라가 중화사상을 내세우며 달려들던 때에 우리 역사의 본래 모습을 복원시키려는 반성과 자각에서 쓰여진 것이 삼국유사 제1권 고조선입니다. 이련은 먼저 위서를 인용하여 2000년 전에 단군왕검이 있었으며 아사달에 조선을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련은 고기를 인용하였습니다. 그 첫 구절은 바로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석유 환국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환국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다시 서자 환웅을 환인의 아들로 또 단군왕검을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낳은 아들이라 서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국 배달 조선의 역사, 40년이 부족한 한민족의 7000년 역사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의 3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환국 옆에다가 이련이 불가의 재석신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놓아 환국의 역사를 신화로 왜곡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불교 스님의 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환웅 이야기에 일웅일호가 나옵니다. 이 일웅일호야말로 우리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는 핵심어입니다. 이때 일웅일호가 한 동굴에 살면서 늘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고기의 원본이 원동중의 삼성기 하인데 이 책에는 일웅일호가 동린, 즉 같은 이웃에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웅호이족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웅족과 호족, 두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삼국유사의 일흥일호라는 대목은 삼성기하와 똑같이 들어있는데 웅호이족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온 단군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동굴에 살던 한 마리 호랑이와 한 마리 곰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환웅께 기도하였다. 이에 환웅이 주신 마늘과 쑥을 먹으며 21일을 참고 견디다가 호랑이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곰은 여자가 되었다. 환웅이 여자가 된 곰과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았다. 이것은 바로 일본 학자들이 왜곡하여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학자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일반 역사 교재에 이르기까지 고조선은 신화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최면에 걸려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시베리아와 만주 등지에는 짐승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신앙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시베리아, 북만주, 남북 아메리카에도 곰 토템 신앙이 있었고 일본 북해도를 가보면 원주민인 아이누 민속촌에도 곰 토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렇지만 지구촌 어디에도 일웅일호를 한 마리 곰과 호랑이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해석하면 신화로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웅족과 호족의 대표가 한 사람씩 와서 저희도 삼신의 계율을 지키는 환족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웅께서 천지 광명 민족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집중 수행을 시키신 것입니다. 일웅일호의 이야기는 결코 짐승이 사람 되려고 한 신화가 아닙니다. 삼국유사는 고조선을 개국한 단군왕검에 대해서도 왜곡을 했습니다. 즉 한 분의 단군왕검이 나라를 다스리며 1908세를 사시다가 산신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한 사람이 근 2000년을 살았다니 이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군세기를 보면 단군조선은 2096년 동안 47분 단군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도읍지의 이동에 따라 모두 3번 왕조가 변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삼국유사에서 단군왕검의 수명이라고 말한 1908세란 단군조선 1세에서 43세까지의 영년입니다. 그리고 산신이 된 분은 단군왕검이 아니라 고조선 마지막 47세 고열가 단군입니다. 고조선 변천 과정 제1왕조 송하강 아사달 시대
삼한. 단군왕건부터 21세 소태 단군 1048년간 지속. 제2왕조 백악산 아사달 시대 3조선 22세 색불로 단군부터 43세 물리 단군 860년간 지속. 제3왕조 장단경 아사달 시대 대부역 44세 구물 단군부터 47세 고열가 단군 188년간 지속. 사대주의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우리 고대사와 대륙의 역사를 제외시킨 삼국사기. 불교 의식으로 주석을 붙여서 실존 역사를 신화로 만들어버린 삼국유사. 결국 이 책들이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한민족 고대사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중화사관과 일본의 식민사관에 딱 맞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는 역설입니까? 우리 역사, 새로 써야 한다. 자신의 시원 역사와 문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혼 빠진 한민족.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의 강단사학계는 중국과 일본이 왜곡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국사 체계를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잡고 한사군의 꼬리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를 이어붙입니다. 역사 교과서에도 단군조선의 건국 사실만 말할 뿐 47분 단군의 다스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초대 단군인 단군왕검, 고조선 말기 번조선의 준왕, 그리고 준왕을 쫓아낸 위만, 이 세 사람만이 고조선의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복 70년이 다 되도록 우리는 아직 빈껍데기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왜곡된 한국사의 참모습을 찾아 역사를 새로 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잘못된 한국사 체계,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 연맹왕국, 바른 한국사 체계, 환국, 신시배달, 단군조선, 북부여 열국시대, 고구려 사국시대. 대한의 혼을 찾아서 정신사의 맥을 밝히는 역사학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삐뚤어진 한국사를 바로잡을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고 역사의 참모습을 밝히려면 그동안 역사를 연구하던 방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구사학, 신사학을 뛰어넘은 새로운 역사학이 필요합니다. 구사학이란 19세기에 태동한 실증주의 연구 방법입니다. 철저한 문헌 비판과 증명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기를 든 신사학은 실증주의와 객관주의를 부정하고 사람에 따라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역사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역사학은 여전히 실증주의 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증사학은 철저한 문헌 고증학의 입장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연구 결과가 과거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증사학을 개척한 독일의 랑케가 말한 바 역사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사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는 흘러 과거가 되고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입니다. 유물 또한 파괴됩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실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진실을 온전히 밝힐 수 없는 실증사학은 낡은 유물이 되었습니다. 실증사학의 연구 결과로 지금 역사책을 열면 모두 구석기 시대니 신석기 시대니 철기 시대니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인류의 정신문화사가 없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집에 살았고 이러이러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에 무슨 별을 보았으며 대자연 세계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삶과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은 왜 태어나며 역사의 목적은 뭐냐 하는 것을 전혀 몰랐겠습니까?
환단고기에는 이러한 정신문화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인 환족이 삼신의 가르침에 따라 어떻게 처음으로 역사를 열었으며 그 문명이 어떻게 세계로 퍼져나갔는지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환단고기를 제대로 읽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중주의와 정신사,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를 통찰하고 그것을 하나로 융합하여 볼 수 있는 대통일의 역사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교사관과 이를 기반으로 한 대한사관입니다. 신교사관의 위대함. 신교란 삼신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태고시대의 사람들은 신교로서 백성을 깨우쳐 가르치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신교는 인류 문명의 근원이요, 인류가 맨 처음 누린 원형 문화입니다. 이 신교는 9,000년 전 한민족의 삶의 기반인 고유 신학 문화이기도 합니다. 신교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신을 알아야 합니다. 삼신이란 무엇일까요? 삼신은 만물을 낳는 조물주로서 형상이 없습니다. 삼신은 신이 셋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물주 하나님, 일신이 창조와 변화작용을 할 때 새 손길로 나타나기 때문에 삼신이라 하는 겁니다. 즉 조물주 하나님은 낳고, 조화, 가르쳐 기르고, 교화, 다스리는 치화작용을 합니다. 이 삼신이 현실계에 자기를 드러낸 것이 하늘과 땅과 인간입니다. 하늘도 하나님, 땅도 하나님, 인간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천일, 지일, 태일이라 합니다. 신교 역사관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같은 위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고 그 틀에서 인간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천지로부터 대광명의 성령 기운을 받아들여 사물을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신교사관은 인간을 천지의 아들딸로, 천지를 인간 생명의 부모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천지 부모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천지보다 더 큰 존재, 즉 태일이라 합니다. 일찍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인간의 위격과 가치에 대한 위대한 선언, 여기에 신교사관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신교사관으로 한국사와 인류사를 해석할 때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이룩한 역사를 바르게 보고 나아가 우주사 차원의 새 역사, 새 문명을 열 수 있습니다. 대한사관으로 환단고기를 보아야. 고종 황제가 말한 대한의 뜻. 우리나라의 이름 대한민국, 우리 국호에 대한이란 말을 처음 쓴 이는 고종 황제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1897년 10월 11일에 고종은 우리나라는 곧 삼한의 땅인데 개국 초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으니 지금 천하의 호칭을 대한으로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라 하고 앞으로 모두 대한으로 쓰도록 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본래 삼한이었으므로 그 한을 되살려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틀 후 고종 황제는 원군안에서 삼신상제님께 천제를 올리고 대한제국의 출범을 만방에 선포하였습니다. 고종 황제가 말한 삼한이란 고조선 시대의 삼한을 말합니다. 고조선은 초대 단군 이래 삼신의 원리에 따라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삼한관경제입니다. 고종이 이렇게 옛 삼한을 되살려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한 것은 조선이 옛 조선을 계승한 천자국이요 자주 독립국으로 재탄생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북아 역사와 문명의 중심이던 옛 조선의 영광을 회복하려 한 고종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종의 대한 사상에 대한 사관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대한사관이란 대륙을 호령하던 본래의 큰 삼한 의식으로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사관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배달과 고조선이 주도한 동북아 역사 본연의 모습을 밝힐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 왜곡 말살된 한민족의 웅대한 역사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천지의 꿈을 이루는 인간, 대한. 환단고기는 대한의 연원을 더욱 본질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환 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이 나라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다라고 환국의 건국을 역사의 진실로 밝힌 이 선언에 따르면 한민족은 원래 환족이었습니다. 환이란 무엇일까요? 환단고기 신시본기를 보면 환은 하늘의 광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의 광명은 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을 모두 체험한 환단의 인간이 바로 한입니다. 인간이 천지 광명을 모두 체험한 한이 될 때 비로소 천지의 꿈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태일이라 합니다. 그리고 태일을 달리 표현한 말이 곧 대한입니다. 그런데 대한의 한은 이 땅의 8천만 결에만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국어 사전에 따르면 본래 한에는 20개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 많다, 크다, 같다, 가운데, 대략, 무릇 등입니다. 환단고기에서도 한은 크다, 하나다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김상일 교수는 한을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에 있어 하나로 묶어주는 띠와 같은 것이라 봅니다. 한은 바로 온 인류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말인 것입니다. 개개인은 하나의 한이고 70억 전 인류는 큰 한 가족, 즉 대한입니다. 이것이 대한의 또 다른 뜻입니다. 대한사관은 우주 대통일의 역사관. 대한사관은 지구촌 모든 민족과 나라를 대한의 한 가족으로 보는 역사관입니다. 대한사관으로 인류 역사를 해석하고 정립할 때 동서양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고 인류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다 함께 상생의 삶을 누리는 새로운 통일 문명 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을 천지의 꿈을 이루는 주체로 보는 우주 대통일의 역사관이 대한사관입니다. 실제로 환단고기에는 상고시대 동북아의 정치, 경제, 종교, 지리, 풍속, 언어, 음악, 건축, 국제관계 등이 기술되어 있어 한국의 뿌리 역사가 왜곡되면서 잃어버린 중국과 일본의 시원 역사까지 되찾아줍니다. 그래서 대한사관으로 환단고기를 읽으면 장차 대한으로 하나 된 인류가 맞이하게 될 새 세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천년 세월이 낳은 환단고기. 그러면 환단고기는 어떤 책일까요? 환단고기는 5분이 지은 사서 5권을 하나로 합편한 책입니다. 삼성기 상과 하, 단군세기, 북부여기, 그리고 태백일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사의 국통맥을 세우는 삼성기. 삼성기 상과 삼성기 하, 이 두 권은 인류의 창세 역사와 잃어버린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우는 바탕이 됩니다. 특히 삼성기 상은 신라를 대표하는 10분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안함로가 쓴 책으로 현존하는 역사책 중 우리의 국통맥을 밝힌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안함로는 유불선과 신교 문화를 두루 통한 당대 최고의 도승으로 역사에도 해박하여 그때까지 전해오던 고유 사서에서 한민족사의 진액을 뽑아 삼성기를 저술하였습니다. 삼성기 하는 원동중이 쓴 책입니다. 삼성기 상보다 좀 더 상세하게 환국의 12나라 이름과 배달의 18대 환웅천황의 이름, 제위 연도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자인 원동중의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조실록을 보면 세조가 팔도 관찰사에게 수거하도록 유시한 도서 목록에 안함로와 더불어 삼성기의 저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시대 이전의 인물이 분명합니다. 삼성기 하는 환국시대 이전의 역사, 즉 현 인류의 시조인 나반과 아만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또 삼성기 상이 환국의 실존에 대해 오환건국이 최고라 라고 선언한 것을 삼성기 하는 석유 환국이란 말로써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단군 조선사의 전모를 밝혀주는 단군세기. 단군세기는 행촌 이암이 쓴 책으로 초대 단군인 단군 왕검에서 마지막 47세 고열가 단군에 이르기까지 역대 단군의 이름, 재위 연수, 업적과 사건 등을 연대순으로 기술하여 고조선 2096년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행촌 이암은 고려가 원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한 25세 충렬할 때 경상도 고성에서 고성이 씨 이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행촌이라는 호는 자신이 유배되었던 강화도의 마을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당시 고려는 밖으로는 원나라의 내정 간섭과 안으로는 원과 결탁한 간신배의 횡포 때문에 나라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충혜왕이 등극하고 다시 충수광이 복위하는 난세 속에 이암은 강화도로 귀양을 갔습니다. 3년 후 유배에서 풀려난 이암은 양주 천보산 태소암에서 1년간 머무를 때 그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를 맞이합니다. 이명과 범장을 만나 셋이서 함께 한민족사 회복을 위한 역사책 집필을 결의한 것입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곳에서 소전거사라는 인물에게서 석굴 속에 감춰져 있던 고서들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 고서는 인류 문명의 황금 시절이 있었던 환단, 환국, 배달, 고조선 시대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암은 소전거사에게 들은 이야기와 전수받은 책을 바탕으로 환단 시대의 도학을 논한 태백진훈과 단군세기를, 복외거사 범장은 북부여기를, 청평거사 이명은 진역유기를 지었습니다. 이암은 오늘날의 국무총리격인 수문화 시중 자리에 오른 정치가요, 당대 최고의 지성과 학식을 갖춘 대학자였습니다. 이암의 글씨는 여말선초의 국서체가 될 정도로 최고의 명필이었습니다. 단군세기는 망해가는 국군에 비분관계하며 동북아에 종주었던 옛 조선의 영화로운 역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지은 역작입니다. 이암은 단군세기를 통해 고조선 2096년 역사를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서문에서 역사를 똑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피력하고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것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임을 토로하였습니다. 또한 신교의 우주론을 천지인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신교 사상의 정수를 뽑아 신교 역사관을 정립하였습니다. 잃어버린 국통맥의 고리, 부여사의 전모를 밝혀주는 북부여기. 북부여기는 범장이 지은 책으로 환국 배달 고조선에서 북부여 고구려로 이어진 우리 역사의 족보를 밝혀줍니다. 그동안 9천년 한국사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여 역사였습니다. 북부여사는 고조선과 고구려를 이어주는 잃어버린 고리인 것입니다. 이 북부여기 기록으로 9천년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북부여 역사뿐만 아니라 북부여에서 갈려나간 동부여를 비롯한 여러 부여 역사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북부여기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북부여의 시조인 해모수가 고주몽의 원 뿌리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고주몽의 아버지 불리지가 해모수의 둘째 아들의 손자라 합니다. 고주몽은 해모수의 고손인 것입니다. 고려 말에 금성에서 태어난 범장은 고려의 충신으로 잘 알려진 정몽주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호는 복외이고 복외거사로도 불리었습니다.
범장은 조정에 출사하기 34년 전 젊은 시절에 이암 이명과 함께 소전거사로부터 고서를 전수받고 주권을 상실한 고려의 현실을 통탄하며 반드시 한민족사를 되찾을 것을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이 3인의 결의 덕분에 한국사 회복의 길에 서광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범장이 쓴 책이 바로 북부여기와 가서번 부여기입니다. 신교 문화의 기틀을 밝히고 한민족사를 집대성한 태백일사. 태백일사는 조선 초기의 문신인 이맥이 쓴 책으로 근세 조선을 제외한 한민족사의 국통맥 전체를 8건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태백일사에서 큰 밝음을 뜻하는 태백은 동방 한민족을 가리키고 일은 잃어버린, 사라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태백일사는 광명민족인 동방 한민족의 사라진 시원 역사를 밝힌 책입니다. 태백일사는 한민족의 9,000년 역사와 문화를 집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한민족과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인 신교의 총체적인 모습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태백일사는 신교 문화 역사책의 완결본입니다. 이맥은 행촌 이암의 현손으로 자는 정부, 호는 일십당입니다. 44세 때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간 이맥은 연산군의 후궁인 장록수의 사치를 탄핵하다가 충청도 괴산에서 2년간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후 66세에 실록을 기록하는 찬수관이 되어 세조, 예종, 성종 때 전국에서 수거하여 궁궐 깊이 감춰두었던 상고 역사책을 자유로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맥은 금서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과 예전 귀양 시절에 정리해둔 글을 합쳐 책으로 묶고 태백일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사대하는 악습과 성리학에 위배되는 학설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세태 때문에 책을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환단고기의 편찬과 대중화. 환단고기를 편찬한 계연수와 스승 이기. 1000년에 걸쳐 쓰인 5권을 한 권으로 합쳐서 환단고기로 묶은 인물은 평안도 선천 출신인 운초 계연수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보관해오던 책과 지인들에게서 구한 책을 모아서 엮은 것입니다. 환단고기가 탄생하기까지 계연수와 그의 스승 이기의 혈성과 희생이 매우 컸습니다. 해학 이기는 전라도 만경 출생으로 단곤세계를 쓴 이암과 태백일사를 쓴 이맥의 후손입니다. 이러한 집안 배경 때문에 이기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역사책을 읽고 우리 고대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계연수에게 전한 태백일사도 집안의 가보로 전해오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기는 석정 이정직, 매천 황현과 더불어 호남의 삼재라 불릴 만큼 문장이 뛰어났습니다. 성리학과 실학을 모두 섭렵한 대학자 이기는 평생을 항일 구국운동에 바치고 나라가 기울자 1909년 서울의 한 여관에서 절식으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환단고기를 펴낸 계연수는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 한 번 보면 곧바로 외울 만큼 기억력이 뛰어났습니다. 동방 한민족의 옛 역사와 민족 정신에 관심이 지대했던 그는 27세 때까지 약초를 캐어서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여러 양반가와 사찰에서 비장하던 서책과 금성문, 암각문 등 각종 사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를 밝히고자 한 계연수가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해학 이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1897년에 이기의 문화에 들어간 계연수는 이암의 태백진훈과 단군세기, 이맥의 태백일사 등을 간행하고 1911년에는 스승 이기가 생전에 감수한 환단고기를 드디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역사 회복운동과 항일 독립운동에도 적극 참여한 계연수는 조선인의 민족혼 말살과 역사 파괴의 혈안이 된 일본 경찰에게 검거 대상 제1순위였습니다. 결국 계연수는 1920년 조선 독립군으로 위장한 밀정의 덫에 걸려 무참히 살해되었습니다.
일제는 개연수의 사지를 절단하여 압록강에 내던지고 그가 몸담고 있던 독립운동 청년 교육기관인 배달의 숲 건물에 불을 질러 3천여 권에 달하는 서적과 원고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환단고기를 대중화시킨 이유립. 압록강에 처참하게 버려진 개연수의 시신이 수습될 때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던 14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남당 이유립이었습니다. 이유립은 개연수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역사 속에 묻힐 뻔한 환단고기를 굳게 지켜 오늘의 한국 사회에 널리 대중화시킨 인물입니다. 이암과 이맥의 후손인 이유립은 평안도 삭주의 유지이자 독립운동가인 이관집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3세 때 배달의 숲에 들어가서 부친과 친한 개연수를 비롯하여 최시흥, 오동진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역사 강의를 듣고 환단고기를 공부하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소년통신원으로 독립군 사이의 통신 연락을 도왔고 24세 때 해학 2기의 신교육의 뜻을 이어받아 잡지 36을 발행하며 일제의 역사 왜곡을 널리 알렸습니다. 광복 후에는 단학회의 기간지 태극을 주관으로 활동하며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활동 여건이 여의치 않자 이유립은 월남을 선택하고 1948년 월남도 중 안내인의 배신으로 해주 내무서에 수감되어 고문을 받는 등 우여곡절 끝에 그해 추석 다음 날 38선을 넘었습니다. 그 후 북한을 두어 차례 다녀왔는데 그때 환단고기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립은 한문과 역사에 해박하였으므로 여러 사람이 배움을 청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형기가 있었습니다. 오형기는 1949년 이유립이 소장하고 있던 환단고기 초간본을 빌려가서 필사하고 발문을 붙였습니다. 1963년에 대전 은행동에 정착한 이유립은 그해 11월 단학회를 단학학회로 개칭하였습니다. 후학을 기르며 역사 연구와 강연에 전념하던 중 박창암과 연결되어 1976년부터는 월간 자유지에 우리 고대 역사에 대한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자유지의 절반을 자신의 글로 채우며 환단고기가 전하는 우리 역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1976년은 이유립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박창암의 배려로 의정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 백내장 수술차 5일간 집을 비운 사이에 집주인이 이유립이 야반도주한 줄 알고 밀린 집세 대신으로 그의 책을 모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유립이 생명처럼 여기던 환단고기 초간본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오형기 필사본이 있어서 환단고기 전수맥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환단고기의 대중화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유립의 젊은 문화생 조병윤이 1979년 서울의 광호 이해사라는 출판사에서 오형기 필사본을 영인하여 100부를 출판하였습니다. 광호 이해사본, 환단고기가 이유립의 허락도 없이 시중에 배포된 것입니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유립은 오형기의 발문을 삭제하고 오자를 바로잡은 새로운 필사본을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1979년 그 해에 완료되었으나 출판비가 없어 1983년에야 배달의 숲을 발행인으로 하여 1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유립의 나이 77세 되던 해였습니다. 한평생을 지키고 외쳐온 환단고기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공표한 것입니다. 위서로 몰린 환단고기. 미궁에 빠진 한민족 상고사. 한민족의 고대사와 국통맥을 밝혀줄 역사책이 외세 침탈과 내부 사대주의자들에 의해 모두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정통 사서가 환단고기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주류 강단사학자들은 이 책을 위서, 즉 조작한 책이라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보급시킨 지 30여 년이 넘도록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한민족 상고 역사도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위서로 모는 것은 학계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단 사학자들이 뿌려놓은 환단고기 위서론 바이러스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사, 학생들, 그리고 역사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서론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이 환단고기는 위서이므로 읽어서는 안 될 위험한 책이라 말합니다. 필자는 2012년 여름, 지난 30년 동안 계속해온 환단고기 번역과 주석 작업을 마무리 지으면서 학계에 발표된 환단고기 준위 논쟁에 관한 논문, 자료, 서책을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점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이유를 몇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위서론자들은 환단고기라는 책 제목의 뜻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환단고기를 단 한 번이라도 깊이 있게 읽지 않았다. 둘째, 그들은 유불선 경전을 비롯한 고전에 대한 지식이 폭넓지 못할 뿐 아니라 인류의 시원 종교인 신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다. 셋째, 무엇보다 식민사학을 바탕으로 구축한 그들의 아성이 붕괴되어 기득권을 상실할 것을 두려워한다. 이러한 이유로 위서론자들은 오늘도 식민사학의 대변자요 나팔수가 되어 한국사의 진실을 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서론자들은 환단고기를 어떻게 부정하나? 첫째, 환단고기를 20세기에 쓰인 책이라 몰아붙인다. 위서론자들은 1911년에 계연수가 그때까지 전해오던 5종의 책을 한 권으로 묶어 간행한 환단고기를 20세기 전반에 항일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어낸 책이라 주장합니다. 계연수를 비롯한 환단고기 간행에 기여한 사람들이 모두 독립운동가였고 당시에 민족주의 사학이 크게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위서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위서론자들이 처음 인쇄된 연도 1911년을 부정하고 환단고기를 근대인이 쓴 위서라고 주장합니다. 1915년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장수왕의 연호, 건흥이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환단고기는 1915년 이후에 쓰인 책이다. 또 연개소문의 할아버지 이름 자유는 1923년에 발견된 그 아들 연남생의 묘지를 통해 비로소 알려졌는데 그 이름이 환단고기에 나오므로 환단고기는 1923년 이후에 쓰인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헌상의 기록이 유물 발굴을 통해 사실로 입증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단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단고기에 기록된 지명, 인명을 오해한다. 위서론자들은 영고탑이란 지명이 청나라 시조의 전설과 관련 있으므로 환단고기는 청나라 이후에 꾸며진 위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서는 청나라 이전의 영고탑과 청나라 시조의 발생지인 요령성 영고탑은 같은 지역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고탑이란 명칭은 청대 이전 명나라 때에도 존재하였습니다. 명나라 신종 때에 일어난 한 사건 기록에서 명나라 때 영고탑로라고 불리던 지역이 있었음이 확인됩니다. 그러므로 위서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영고탑이라는 명칭이 배달과 고조선의 제천 행사를 이어받은 부여의 영고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군세기를 보면 16세 위나 단군이 구한족의 모든 왕을 영고탑에 모이게 하여 삼신상제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하였고 44세 구물 단군이 제위 2년 3월 16일에 삼신영고제를 올렸다고 하였습니다. 부여는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이므로 부여의 영고는 곧 고조선의 제천 행사를 이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고탑은 삼신상제님께 영고제를 지내던 소도 제천단이 있던 곳입니다. 후대에 청나라가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름이 와전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셋째, 옛 수러를 근대 용어로 오해하여 환단고기를 부정한다. 위서론자들은 환단고기에 나오는 인류, 헌법, 산업,
문화, 자유, 평등, 국가, 세계 만방 등의 수어를 근대 용어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환단고기가 최근 세에 쓰인 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고전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용어들이 여러 곳에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인류, 헌법, 산업 등은 최소한 2200년 전 전국시대부터, 문화는 2000년 전의 한나라 때부터, 자유와 평등은 1800년 전의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국가는 주역에, 세계는 당나라 때의 능엄경에, 만방은 시경과 서경에 그 용례가 있습니다. 설사 근대어가 더해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환단고기를 위서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주역, 도덕경, 황제내경, 화엄경 등 인류사의 여러 경전이 수백 수천 년 세월 속에서 끊임없는 보정 작업을 거쳐 오늘의 경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환단고기를 구성하는 5책이 무려 1000년에 걸쳐 쓰였고 그중 가장 나중에 쓰인 태백일사가 나온 뒤 다시 400년이 지나서야 한 권의 책으로 묶어졌음을 생각해 봅시다. 5 저자가 직접 쓴 원본이 숱한 전란과 약탈을 피하여 개연수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개연수가 수집한 책은 모두 필사본일 것이고 거기에는 인물, 연대, 장소가 잘못 기록되거나 일부 가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단고기가 전하는 인류의 시원 역사, 한민족의 국통맥, 태고적 한문화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기록을 통째로 부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넷째, 환단고기를 다른 역사책을 베낀 책이라 주장한다. 위서론자들은 다른 역사책에 환단고기와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무조건 환단고기가 그 역사책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 내용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환단고기에 나오는 삼조선이 신채후의 조선 상고사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환단고기는 조선 상고사를 베낀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환단고기는 삼조선에 관해 조선 상고사보다 더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상고사와 달리 광개토 태왕비 비문에 적힌 광개토 태왕은 17세손이란 구절에 대한 비밀도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이 외에도 위서론자들은 단군세기에 나오는 삼신일체 논리가 기독교의 삼위일체 사상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삼신일체란 삼신일체 상제, 즉 형체가 없는 하나님인 조물주 삼신과 한 몸이 되어 직접 우주 만유를 낳고 다스리는 형체가 있는 인격적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환단고기가 말하는 동방의 삼신일체와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5째, 환단고기의 저자들을 부정한다. 위서론자들은 개연수가 수완 개씨 족보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개연수를 가공의 인물로 단정하며 환단고기를 위서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개연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제자인 이유립의 증언과 여러 문헌에서 입증됩니다. 위서론자들은 또 안함로와 원동중이 삼성기 상하편을 지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그 이름도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조실록에서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라고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위서론자들은 이것을 안함로와 원동중이 쓴 삼성기로 해석하지 않고 안함, 노원, 동중이라는 세 성인의 기록으로 풀이합니다. 신증 동궁 여제승남에 나오는 안함, 원로, 동중 세 사람이 황해도 해주에 수양산성을 쌓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얼핏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이 주장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세조실록의 이 구절은 역사책을 수거하기 위해 백성에게 내린 유시의 기록입니다. 삼성기는 책 이름이므로 위서론자들의 해석과 같이 새 성인의 기록이 아닙니다. 둘째, 안함로원 동중은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세조의 유시에 언급된 책 가운데 저자가 셋인 경우에는 세 사람이 썼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수찬기소를 보면 문태산, 왕거인, 설업 세 사람이 쓴 책이라고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셋째, 왕조실록은 기록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정사입니다. 그런 기록을 후대에 나온 인문지리서의 내용에 빗대어 자의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위서론자들은 또 고려시대에 이암이 단군세기를 지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단군세기 서문에서 나라의 재상인 이암이 자신이 살던 당대를 아조, 본조 혹은 아국이라 하지 않고 고려라 하고 원나라를 몽골이라고 한 것은 모순이므로 단군세기는 후대의 사람이 지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암이 고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의 사상이 한민족의 고유 사상인 신교 삼신문화에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암은 몽골의 지배를 받던 그때 당당히 천자국의 국통을 계승한 국호 고려를 드러내고 고려를 침범한 원나라를 몽골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서론자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억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민족과 인류의 태고 역사를 되찾아줄 유일한 역사책인 환단고기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조상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하여 족보에 기록된 조상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단고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 1993년에 서울대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는 고조선 13세 흘단 단군 때 일어난 5 행성 결집 현상이 실제 있었던 사실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단군세기 기록보다 1년 전에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이 초승달과 함께 서쪽 하늘에 10도 이내로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교수는 또 고조선 29세 마효 단군 때 남해의 조수가 석자나 물러간 현상도 증명하였습니다. 환단고기가 한민족의 참 역사를 기록한 진서라는 것이 현대 과학에 의해 밝혀진 것입니다. 전 한국천문연구원장 박석재 박사도 이 오성취루 현상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것은 우리 조상이 천문 현상을 기록으로 남길 만큼 조직과 문화를 소유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강단사학계에서 신화로 단정하는 단군조선은 분명히 실존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천문 관측까지 할 정도로 뛰어난 문명을 일군 고대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최근 지각 있는 많은 역사학자가 환단고기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단고기가 진서임을 밝히려는 연구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환단고기 내용 자체를 분석하여 진서임을 밝힌 연구도 있고 국내 다른 역사책 또는 중국 사서와 비교하여 환단고기 기록이 사실임을 증명한 논문도 여러 편 발표되었습니다. 역사는 진실과 정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부패와 부정이 만연한 사회에도 정의는 살아있고 알든 모르든 사람들은 모두 정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필 귀정이므로 환단고기의 진위 논쟁은 반드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환단고기 연구는 완전히 새로 출발해야 합니다. 민족사학자이건 강단사학자이건 긍정적인 시각으로 환단고기에 담긴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국내 사료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의 사료까지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문헌과 고고학 자료에만 집착하지 말고 천문학과 유전학 등에서 밝히는 최신 자료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총체적으로 재조명하는 시각에서 환단고기를 연구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환단고기의 역사적 가치. 환단고기는 9,000년 한민족사의 진실을 기록한 정통 역사책이다. 강단사학자들이 한국의 대표적 역사책으로 꼽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대 한국의 참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 환단고기의 역사적 가치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환단고기는 인류 창세 문명과 한민족 시원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유일한 책이다.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한민족과 인류의 태고적 역사가 삼성기를 비롯하여 태백일사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 있다. 둘째, 환단고기는 단절된 한민족사의 국통맥을 가장 명확하고 바르게 잡아준다. 한나라의 계보와 그 정통맥을 국통이라 한다. 한국사의 국통맥은 환국, 배달, 고조선, 북부여 열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시대, 대진, 신라, 남북국시대,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 셋째, 환단고기는 환단한의 원뜻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환단한의 광명사상에 실현된 창세시대 인류와 동북아 역사의 전체 과정을 보여준다. 환은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하늘의 광명, 천광명을 뜻하고 단은 땅의 광명, 지광명을 뜻한다. 환단고기는 바로 천지의 광명을 체험하며 살았던 환단시대 이래 한민족의 역사 이야기 책이다. 넷째, 환단고기에는 한민족의 고유신앙이자 인류의 시원 종교이며 원형 문화인 신교의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교란 삼신상제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신교는 삼신상제님을 모시던 인류의 원형 신앙이다. 환국은 인류 제천문화의 종주이자 고향이었다. 한민족은 천재를 올려 상제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였다. 다섯째, 환단고기는 천지인을 삼신의 현현으로 인식한 한민족의 우주 사상을 체계적으로 전한다. 우주 만유가 생성되는 근원을 환단고기에서는 일신이라 정의한다. 일신은 곧 각 종교에서 말하는 조물주요, 도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일신이 실제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작용을 할 때는 언제나 삼신으로 나타난다. 한 손가락이 세 마디로 되어 작용하듯이 하나 속에는 세세 구조인 삼수 원리가 들어있는 것이다. 여섯째, 환단고기는 동방 한민족사의 첫 출발인 배달시대 이래 전승된 역사 개척 정신인 난가 사상의 원형과 계승맥을 전한다. 이 난가의 맥은 환국 말기 3,000명의 제세행랑 배달시대의 삼랑 이후 고조선의 국자랑, 북부여의 천왕랑, 고구려의 조의선인, 백제의 무절, 신라의 화랑, 고려의 제가화상 등으로 계승되었다. 일곱째, 환단고기는 동방 한민족이 천자문화의 주인공이자 책령문화의 시조로서 수를 최초로 발명한 사실을 밝혀준다. 천자는 천재지자의 준말로 상제님의 아들, 대행자라는 말이다. 환국, 배달, 고조선 이래로 이 땅은 상제님의 아들이 다스리던 천자국이었다. 상제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천자의 가장 큰 소명은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천재를 올리고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었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춘하 추동 제때에 맞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책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책력에는 숫자가 사용된다. 그래서 책력의 시조는 곧 숫자 문화의 시조가 된다. 수의 기본인 1에서 10까지가 9,000년 전 환국 시절의 우주론 경전인 천부경에 처음 나타난다. 한민족이 세계 최초로 수를 창시한 것이다. 여덟째, 환단고기는 한민족이 천문학의 종주임을 밝혀준다. 한민족은 고조선의 10세 노을단군 때 이미 감성이라는 천문대를 설치하여 별자리를 관측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5 행성의 결집, 강한 썰물, 2개의 해가 뜬 일 등 고조선 시대에 일어난 특이한 천문 현상을 기록하였다. 무려 3,000년 전에 천문대를 운영하여 천문 기록을 남긴 것은 고조선이 인류 천문학의 종주국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구런의 초사에 동황태일이라는 유명한 시가 제목이 있다. 동방의 황제, 천자는 태일이라는 뜻이다. 아홉째, 환단고기는 삼성조 시대의 국가 경영제도를 전하는 역사책으로서 만고불변의 국정 지침을 담고 있다. 환국 배달 조선은 우주 원리를 국가 경영 원리로 삼아 나라를 다스렸다. 그 우주 원리가 바로 삼신오제 사상이다. 삼신,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이 현실에서 작용할 때는 5방위로 펼쳐져 오제, 청제, 백제, 황제, 적제, 흑제가 된다. 이 오제가 수화, 목, 금, 토 5 성령을 주재한다. 열제, 환단고기는 배달과 고조선이 창제한 문자를 기록하여 고대 한국이 문자 문명의 발원처임을 밝혀준다. 문자는 문명 발상의 필수 요소이다. 한민족은 배달 시대부터 이미 문자 생활을 영위하였다. 초대 환웅천왕이 신지 혁덕에게 명하여 녹도문을 창제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문자로 알려진 기원전 3000년경 쐐기 문자와 상형 문자보다 앞서는 세계 최초의 문자이다. 고조선 3세 가륵당군 때에는 소리 글자인 가림토라는 문자를 만들었다. 가림토의 모습은 조선 세종 때 만든 훈민저금과 같거나 매우 흡사하다. 11째, 환단고기에는 중국과 일본의 시원 역사와 왕조 개척사 및 몽골, 흉노와 같은 북방민족의 유래가 밝혀져 있다. 또한 서양 문명의 뿌리인 고대 수메르 문명의 유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단서도 들어있다. 그러므로 환단고기는 한중일의 시원 역사부터 북방민족의 역사, 서양 문명의 근원까지 총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이다. 한민족의 옛 역사를 밝히고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드러내는 환단고기는 대한의 아들딸은 물론 70억 전 인류가 반드시 읽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사 교과서인 것이다.